네. 자, 제34회 기출문제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자, 보기 4개 중에서 1번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누 계획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그랬는데 잘못했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기타 포괄 손익누 계획은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거. 네. 자본의 구성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 계획,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누 계획은 손익 항목이 아닙니다. 자본이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자산 부채가 다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있죠. 3번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이걸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그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원가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3번 맞는 거고요. 4번은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가산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구입 시 운반비 가산합니다. 토지 구입 시 취득세 가산해야 됩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물론 취득세니까 가산합니다. 보유 중, 이건 가산하면 안 됩니다. 보유 사용 중에 발생하는 보험료다 이거예요. 우리가 취득할 때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운반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가산해야 되겠지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화재 보험료 이런 것은 가산 취득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험료 비용 처리해야 돼요.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3번.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매출 채권으로 계상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공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대금으로 현금 50만원과 어음 200만원을 수령하고 어음 200만원 요거 매출 채권이죠. 받을 어음.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또 외상 매출금에 해당이 되니까 매출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200만원 하고 50만원을 받았으니까 요 1000개 곱하기 5,000원 하면은 500만원이죠. 상품 판매 금액이 500만원인데 25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 250만원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50만원하고 어음받은 200만원 요게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450만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에 대응되는 개정 과목 2개도 외워두셔야 돼요. 매입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네, 2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을 누락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랬습니다. 임차료가 기간이 경과했는데 미지급분 이렇게 비용의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비용 발생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비용을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비용 누락
또 하나는 비용의 개정 과목 차변에 임차료 한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를 인식해야 되죠. 예.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어요. 그래서 부채도 누락했다. 누락했다는 것보다는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네, 일단 누락했다고 정리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소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비용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비용 과소. 부채 누락시켰다 그러면 부채 과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대답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영주 자산이 과소계상됩니다. 여기 자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결과가 나왔죠. 비용 누락과 부채 누락이니까. 보라 자산이 자산하고 관계없어요. 다음 민혁이 비용이 과소 계상됩니다. 민혁이 맞았어요. 네, 임차료를 누락시켰어요. 다음에 범수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네, 부채 누락시켰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민혁이와 범수가 답입니다. 1번이군요. 범수 민혁이.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재고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한다 이랬네요. 자, 기초가 8만 원입니다. 매입액이 36만 원입니다. 매입액이. 자, 2020년 중 매출액은 이렇게 되고요. 375개를 매출했어요. 12월 31일 실제 기말상품 재고 수량은 120개인데 수량 차이 중 3개는 정상감모.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죠. 3개는. 2개는 비정상. 이건 매출 원가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예, 좀 복잡하네요. 메모장에다 좀 써봐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5번은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문항당 한 1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는데 이거 자칫다가 풀다가 1분 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일단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매출을 한 요거 있죠. 상품 매출에 요 375개의 원가를 구하면 돼요. 매출 원가라 하는 것은. 그런데 총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800원과 900원에 그런데 단순히 800원, 900원의 평균 85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게 금액이 이건 100개고 이건 400개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를 구한다? 평균 단가를 일단 구해 놓겠습니다. 평균 단가. 예. 자, 8만원과 36만원 기초금액에다 장기상품 매입에 그러면 44만원이죠. 44만원 나누기 500개 해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봅니다. 얼마 나와요? 880원이 평균 단가네요. 880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실제 재고 수량을 무시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반영하면은 어떻게 되냐? 매출 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 원가는 저 375개를 팔았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평균 금액 880원 하면은 일단 거기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375개 곱하기 880원이 평균 단가구나. 33만 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만 계산하면 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두 이렇게 개수를 더하면 500개였는데 거기서 375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나와야 되느냐면은 125개가 나와야죠. 125개가 재고이어야 되는데 재고가 120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요 5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5개 중에서 3개만 매출원가에 해당이 돼요. 3개만. 2개는 아닙니다. 2개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매출원가를 33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125개가 다 재고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재고 금액. 예. 그래서 이 5개가 전부 매출원가에 가만히 돼버린 겁니다. 125개를 재고로 보아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출원가 아닌 것을 빼주어야 돼. 이 33만 원은 125개에 대한 거다 이거죠. 125개. 아닌가요? 자, 2개 곱하기 아까 880원 한번 해볼게요. 자, 2개 곱하기 880원 하면은 1760원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1760원을 한번 빼보면 답이 나올까요? 33만원. 328240이 나오는데요. 328240. 계산 잘못했나봐요. 자, T 계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인데요. 기초가 8만원, 매입이 36만원. 자,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이 44만원입니다. 요거 44만원 대변 나와야 되죠. 자, 재고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계산해야 돼요. 재고 금액은 120개. 120개를 아까 평균 단가 880원을 한번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개 곱하기 880원. 그러면 10만 5,600원이 됩니다. 10만 5,600원. 이 중에서 비정상 감모는 빼야 됩니다. 비정상 감모는 그래서 2개 곱하기 880원 1760원은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돼요. 비정상 감모 타계정 대체 1760원 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나머지 금액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1760원.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44만원 마이너스 재고금액 105600 마이너스 1760원 했더니 332군요. 332 640이 나오네요. 332 640. 이게 T 계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기에 있나요? 네, 3번이 답입니다. 3번. 이렇게 T 계정으로 정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매출원가. 네, 매출원가 이거 구하라. 재고는 120개로 계산해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 요게 재고액이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120개. 우선 평균 단가를 88만 원을 구해놔야 됩니다. 예. 아까 이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 밑에 이걸 무시하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
비정상 간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3개 380원 이렇게 하면 3개 곱하기 880원 하면 3개 곱하기 880원 하면은 2660원 나오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빼줬는데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하기 2640원 해줘야 되죠. 이것이 매출원가니까. 자, 그래서 밑에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T계정으로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타계정 대체 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 재고 위에다가 추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정리하셨죠? 네, 5번 좀 까다로운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6번.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이죠. 주식회사 한국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유가증권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다 포함을 해요. 그러면 10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 600만 원에다가 거래 수수료 10만 원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 610만 원으로 차변이 기록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610만 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3번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600,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 별도로 차변 개념 과목이 2개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에 7번 문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감소시킨다. 맞죠? 네. 우리 감가상각비의 상대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2번. 정률법을 적용한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정률법을 적용할 때 상각률만 알면 계산 가능하죠. 왜냐? 잔존가치 정률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률법 공식이 이렇게 되죠. 가로 열고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 해준단 말이죠. 여기 잔존가치 들어가지 않죠. 정률법에서는. 그래서 2번도 맞네요. 다음에 3번.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맞죠? 정액이니까. 4번.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판매관리비가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감가상각을 처분하는 연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죠. 다음 8번.
주식회사 한공은 연령 분석법을 적용하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매출 채권 연령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자,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12만 원이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은 예상액을 대손 예상액을 계산을 다 해봐야죠. 자, 5%. 자, 연령이 3개월인 거 5%면 6, 5, 30 3만 원인가요? 네, 3만 원. 또 30만 원에 10% 이것도 3만 원이네요. 네. 그다음 이 6개월 초과 40% 428 8만 원인가요? 네. 이걸 다 더합니다. 14만 원. 그러면 대손 예상액이 지금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 있죠. 자, 있든 없든 여기서 질문한 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이 대손 예상액만큼 표시되는 거죠. 우리가 분개할 때는 결산 수정 분개에 분개할 때는 12만 원 빼고 2만 원만 추가 설정하겠지만 2만 원 추가 설정은 분개할 때 쓰는 거고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은 대손 예상액만큼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 거래만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삼각비는 얼마냐 한다면 그건 1번이 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추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는 분개는 차변에 대손 삼각비 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하게 돼서 기존의 대손 충당금 12만 원에다가 2만 원이 더해져서 14만 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요 질문을 잘 보셔야 돼. 질문을.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가정하시오. 자, 5월 10일 날 재무팀 회식비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월 19일 날 거래처와 저녁 식사 후에 22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내용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으로 같은데요.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면 5월 10일 거는 회식했고 회사 내 직원들이 5월 19일 거는 거래처 접대한 겁니다. 그게 달라요. 밑에 건 접대한 거예요. 그러면 접대한 것은 22만 원을 전부 다 접대비로 처리하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회식한 거는요. 여기서 만 원은 복리후생비가 아니죠. 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10만 원이 복리후생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무튼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5월 10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11만 원이다. 틀렸습니다. 네. 자, 재무팀 회식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10만 원으로 기록해야 돼요. 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전표가 아니라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공제 받아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공제 안 받죠? 못 받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입력하면은 분개가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1번 틀렸습니다. 비용이 11만 원 아니죠. 10만 원이죠. 다음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22만 원. 맞았네요. 2번은. 이 2만 원은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접대비로 처리가 됐죠. 네. 그리고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이 신용카드 전표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은 접대비 아니죠. 5월 19일이 접대비. 지금 맞는 걸 찾는 건가요? 옳지 않은 거 이미 답은 찾았죠. 3번 맞았어요. 접대비. 다음에 4번 5월 10일과 5월 19일 거래에서 대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은 동일하다. 동일하죠. 카드 결제는 전부 다 대변이 미지급금이니까. 대변이 다 동일하다. 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선생님이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군가 이랬습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부 통제제도 질문이네요. 내부 통제제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네. 그 다음에 미영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네, 이거 2번째 목표죠. 또 3번째 목적은 관련 법규, 감독 규정, 내부 정책의 절차의 준수. 네,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이것도 목적이에요. 영희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네, 회사 이익을 물론 극대화해야 하겠으나 이것이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답변 영희가 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1번부터 5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이 자신 있는 사람은 11번부터 15번을 먼저 풀고 1번부터 10번을 나중에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맞았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간접세 맞았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 맞았습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4번. 부가가치세 문제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 문제처럼 많은 계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죠. 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표에 정리된 거 여러분 그 표가 기억나시나요? 표가 하나 있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포함해야 하는 거. 할부시 이자라든가 또 대가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들 이건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 거. 마일리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거. 파손되었다, 매입, 매출 할인을 했다, 이런 것들 있죠. 자, 봅시다. 포함되지 않는 거. 화물용 트럭의 매각대금. 이거 과세 표준입니다. 할부 매출액의 이자. 이거 과세 표준이죠. 이자 상당액 포함해야 되고. 반환 조건부 용기.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네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건 전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문제 출제된 걸 보면요. 우리 교재에, 우리 수험서 교재에 부가가치세 이론 쭉 정리된 거 있죠. 그 정리된 내용에서 95%는 나와요. 거의 5문제 중에 거의 5문제 다 거기서 나오거나 간혹 거기 교재에는 정리가 안 된 것이 간혹 하나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풀은 3문제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 이행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이네요. 예.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자, 2번 보시면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고 협력 의무만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협력 의무를 언제 하느냐? 부가가치세법상에 어떤 협력을 하느냐 하면은 면세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소득 신고를 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죠? 이 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과세사업자들한테 받은 거죠.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것이 세금계산서잖아요.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이렇게 매입했습니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협력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면세사업자가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다는 사실. 공제 받으려고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기 위해서 신고해 주는 거예요. 다음 3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맞죠?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입니다. 다음에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네, 수입하는 자는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영세율 잘 알고 있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 맞았어. 그러면 옳은 거 1번인가요? 네. 네, 1번이 그럼 바로 답이 됐네요. 자, 2번. 부분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완전 면세 제도라고 그러죠. 3번.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포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 제도가 뭐예요? 면세 포기 제도가 있죠. 면세 포기 제도. 자, 마지막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전자제품 제조업이랍니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하면 이랬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했어요. 자, 부품 구입 매입세 공제받아야죠. 공제받지 못하는 것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공장 부지, 토지네요. 공장 부지라는 건 토지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요거 못 받고. 다음 세 번째.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3000cc. 네. 우리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죠. 네, 그래서 이것도 못 받습니다.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 이것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3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1160만 원. 4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자, 34회 이론 문제 15개. 뭐 최근에도 이런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어봤습니다.